조선의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의 갈피마다 차마 다 적지 못한 비명이 서려 있습니다. 때는 1450년대 세종대왕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지고 난 뒤 조선의 하늘은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약했던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하자 12살의 어린 세자 홍의가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비운의 왕 단종입니다. 어린 왕의 어깨 위로 내려앉은 익성관은 권력의 상징이 아닌 거대한 짐이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대궐 기둥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강한 숙부의 존재는 어린 왕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을 집어삼킬 수 있는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줄을 서기 바빴고 정궁의 주인 없는 자리는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이 위태로운 시기 조정은 서둘러 간택령을 내립니다. 왕을 지탱해줄 든든한 반려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5의 소녀 송현수가 궁으로 들어옵니다. 여산 송씨 가문의 여식으로 성품이 온화하고 기계가 남달랐던 그녀는 조선의 왕비 정순왕후로 책봉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궁궐은 화려한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잔치는 짧았고 불안은 길었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날조차 궁궐 담벼락 너머에서는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어린 남편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궁궐에서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온기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록은 이 시기에 정순왕후를 단정하고 고요했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폭풍 전야의 정막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단종의 침전 밖을 서성이는 발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왕비라는 고귀한 이름표는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고 조선의 법도는 그녀에게 왕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피바람은 생각보다 일찍 불어왔습니다. 계유정난의 피비린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수양대군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왕비 송씨는 보았습니다. 충성스럽던 신하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궁궐의 주인들이 바뀌어가는 그 기괴한 풍경을 말입니다. 그녀는 15의 나이에 인생의 가장 가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권력 앞에는 혈연도 도덕도 예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어린 왕비의 삶에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와 단종 두 사람에게 허락된 부부로서의 연은 고작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궁궐의 차가운 공기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단종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순왕후를 깊이 신뢰했고 송씨 또한 왕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소박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며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납니다. 정순왕후 역시 왕비에서 의덕왕대비로 지위가 바뀌었으나 그것은 이름뿐인 예우였습니다. 궁 안의 공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던 나인들의 눈빛에는 서늘한 동정이 서렸고 조정의 논의에서
상왕의 이름은 점차 지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7년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사건이 발각되면서 비극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봉되어 머나먼 유배지 강원도 영월로 떠나라는 명을 받습니다. 당시 정순왕후의 나이 겨우 18이었습니다. 이별의 장소는 한양 동쪽의 청계천 끝자락, 지금의 영도교였습니다. 영영 건너간 달이라는 그 이름처럼 두 사람은 그곳에서 서로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단종은 말 위에서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했고 정순왕후는 남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보세.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그 한마디가 목울대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홀로 떠나는 어린 남편의 마음이 오죽할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순왕후는 더 이상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군부인으로 강등되었고 궁궐 밖으로 쫓겨나 동대문 근처 낙산 자락의 작은 초막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게 된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곧 무너질 것이라 예견했지만 그녀는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당당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정순왕후 송씨를 가리켜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왕비라 기록합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된 직후 그녀에게 내려진 처분은 가혹함을 넘어 치욕적이었습니다. 세조는 그녀를 왕실의 족보에서 지우고 신분을 노비로 강등시켰습니다. 한때 만백성의 어머니라 불리던 국모가 순식간에 관청의 부림을 받는 천민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세조는 민심을 의식하여 그녀에게 거처와 식량을 내리며 자비를 베푸는 척했습니다. 전임 왕비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는 명목이었으나 그것은 사실상 그녀의 정신을 굴복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나오는 쌀로 목숨을 부지하며 평생을 감사의 마음으로 살라는 소리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세조가 보내온 모든 하사품을 거부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네가 주는 것을 어찌 입에 대겠는가. 그녀는 서슬 펄언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대신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그녀가 거처로 삼은 곳은 낙산 기슭의 작고 허름한 초막, 정업원 근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 바닥에 나앉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단옷을 입던 고운 손으로 잿물을 만지고 천에 물을 들이는 염색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줏빛 물을 들이는 골짜기라는 뜻의 자주동샘은 그녀의 눈물과 땀이 서린 장소였습니다. 그녀가 물들인 천을 시장에 내다 팔면 마을 부녀자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려 했으나 그녀는 결코 정당한 대가 이상의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사관들은 그녀의 이러한 행보를 고집스럽다 혹은 애처롭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조선의 왕비이며 단종의 아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구걸하지 않는 삶, 굴복하지 않는 가난. 정순왕후는 노비라는 낙인 속에서도 왕실의 품위가 옷감이 아닌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연회 소리가 낙산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묵묵히 차가운 샘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끝이 보라색으로 물들어 갈수록 그녀의 내면은 더욱 단단한 강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조라는 거대한 권력도 그녀의 공공한 처지도 남편을 향한 그녀의 자존심만큼은 끝내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영월에서 들려온 비보는 정순왕후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었습니다. 단종의 승하. 17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소식은 그녀에게 삶의 이유를 앗아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증명할 유일한 증인이 자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6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녀의 삶은 거대한 침묵 속의 투쟁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매일 아침동이 트기 전 낙산의 가파른 바위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유배되었던 동쪽 영월 하늘을 향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동망봉, 즉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 기록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슬픔의 배출구가 아니었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성종, 연산군을 거쳐 중종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살아있는 불편한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애썼지만 낙산 아래 백성들은 그녀를 자주동 마님이라 부르며 존경과 연민으로 지켰습니다. 왕실에서 보내는 곡식과 옷감을 끝내 거부하며 그녀는 자줏빛 물을 들인 천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세조의 정통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침묵의 저항이었습니다. 권력이 칼날로 생명을 뺏을 수는 있어도 한 여인의 절개와 기억까지는 뺏을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60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위 위에 앉아 영월 쪽 산등성이를 바라보던 그녀의 뒷모습은 조선의 선비들에게는 충절의 상징이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왕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비운의 여인으로 기록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조선에서 가장 강인한 승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총칼을 든 권력자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녀의 숭고한 기다림은 60년이라는 세월을 이겨내고 역사의 정수리에 깊은 울림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죽음보다 깊은 고독 속에서 남편의 명예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정순왕후를 핍박하던 세조도 그 뒤를 이은 예종과 성종, 그리고 폭정의 연산군을 지나 중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강산이 6번이나 바뀌는 동안 정순왕후 송씨는 낙산 아래 작은 초막에서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82. 조선시대 여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장수였으나 그 장수는 축복이라기보다 남편을 향한 기나긴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1521년 중종 16년 6월 4일 마침내 그녀의 고단했던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18배 헤어진 남편을 다시 만나기까지 무려
64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녀는 임종의 순간에도 동쪽 영월의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고 전해집니다. 평생을 노상군 부인이라는 낮은 이름으로 불리며 살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온 나라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장례는 왕실의 예우를 갖추지 못한 채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를 따르는 곡소리는 한양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그녀가 물들인 보랏빛 천을 사주던 안악들, 그녀의 절개에 고개를 숙였던 선비들, 그리고 권력의 무상함을 지켜본 백성들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난 뒤 중종은 비로소 그녀의 삶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정순왕후라는 이름을 되찾고 단종과 함께 종묘에 모셔지기까지는 그로부터 다시 170여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비로소 비운의 여인이 아닌 조선의 당당한 국모로 복권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한 노파의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칼날로 휘둘렀던 공포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종지부였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이 왕자를 이어갔을지언정 역사의 도덕적 승리는 82세의 나이로 눈을 감은 이 노비왕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웅변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빼앗는 자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녀의 영혼은 64년 전 청계천 영도교에서 놓쳤던 남편의 손을 다시 잡으러 먼 길을 떠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유배지도, 사약도, 보랏빛 잿물도 없는 평온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아파트 숲 사이로 작고 고요한 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순왕후가 머물렀던 정업원 터와 그녀가 동쪽을 바라보며 통곡했던 동망봉입니다. 이제는 소음과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곳에 서면 500년 전 한 여인이 견뎌냈을 서늘한 고독이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흔히 정순왕후를 비운의 여인이라 부르며 동정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가련함이 아니라 서슬퍼런 지조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밑바닥까지 추락했음에도 원수의 자비를 거절하고 스스로 손에 잿물을 들여 생계를 꾸렸던 그 강인한 말입니다. 그녀가 지켰던 것은 단순히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승자에게 줄을 서고 권력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녀는 홀로 꼿꼿이 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82세의 나이로 눈을 감을 때까지 그녀가 보여준 삶의 궤적은 타협이 미덕이 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자존을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너무 쉽게 소중한 가치를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순왕후 송씨. 그녀는 기록에서 사라진 이름이 아니라 기록을 이겨낸 이름입니다. 영월의 장릉과 사릉으로 나뉘어 잠든 두 사람의 무덤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언정 그들이 공유했던 숭고한 정신만큼은 결코 나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보랏빛으로 물든 그녀의 손끝이 남긴 것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도 세월도
죽음도 훼손할 수 없는 인간의 고결한 의지였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동망봉의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그 의지의 무게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가 살았던 낙산 아래 골짜기에는 기묘한 전설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녀가 염색을 하기 위해 옷감을 담그면 하늘에서 신령한 기운이 내려와 별다른 염려 없이도 고운 보랏빛이 배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이를 두고 천지신명이 그녀의 숭고한 절개에 감복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보랏빛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여인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피워낸 저항의 색이었습니다. 세조의 치세를 찬양하는 화려한 오방색 뒤편에서 정순왕후의 보랏빛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고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후대 왕들 역시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왕비로 복위시키며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절개라 칭송했습니다. 정순왕후의 묘소인 사릉에 심어진 소나무들은 기이하게도 모두 동쪽, 즉 단종이 잠든 영월의 장릉 쪽을 향해 굽어 자란다고 전해집니다. 죽어서도 멈추지 않는 그녀의 동망이 나무의 결에까지 새겨진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녀는 비극의 주인공이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개척자였습니다. 왕비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노비라는 가장 낮은 이름으로 살면서도 정신만큼은 그 누구보다 고귀했던 사람. 그녀가 남긴 보랏빛 유산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품격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슬픈 전설을 넘어 꺾이지 않는 인간 존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0년의 세월을 견디며 그녀가 응시했던 저 너머의 하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 묵묵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6의 꽃다운 나이에 왕비가 되어 82의 백발 노인이 되어 눈을 감기까지 정순왕후 송씨의 삶은 조선 역사상 가장 길고도 고독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생애는 짧은 환희와 긴 고통으로 점철되었으나 우리는 그녀를 실패한 왕비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녀가 잠든 사릉이라는 이름에는 생각하고 사모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죽어서도 멈추지 않는 그 그리움은 이제 신화가 되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권력은 짧고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그 삶 속에서 지켜낸 고결한 의지는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닿습니다. 정순왕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외침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 인간의 존엄은 보랏빛 꽃처럼 피어날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녀가 매일 올랐던 동망봉의 바위는 깎여나갔을지 모르나 그곳에서 영월을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은 역사의 이정표가 되어 오늘날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비운의 왕 단종과 그의 곁을 끝내 떠나지 않았던 정순왕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64년의 이승의 벽을 허물고 마침내 영혼으로 재회한 그들의 사랑은 시대를 이겨낸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오늘 밤 낙산 자락에 부는 바람 속에서 그녀의 나직한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노라.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꿋꿋이 걸어왔으니 조선에 숨겨진 인물 정순왕후 송씨, 그녀가 남긴 보랏빛 여운을 가슴에 새기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